진실이라는 거죠, 관영차. 그렇습니다. 10시 37분에 그러면 해경상황실장이 위기관리실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그건 잘못 보고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 출입 기록을, 청사 출입 기록을 그걸 확인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출을 했었고요. 지나는 그 한라인에서 해경청장 옆에 없는데,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다 외친 한마디입니다. 대통령의 피는 청와대 바깥으로 나갔는데 혈액을 채취한 사람도 밖으로 전달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유라는 부정 입학을 하고 결국 입학이 취소됐는데 이대 교수 누구도 그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는 대통령의 몸을 스스로 빠져나가 처음까지 이동해 혼자 검사를 신청했고 정유라는 이대 교수 아무도 모르게 입학을 했으며 점수는 자기 혼자 성적이 올라갔다. 그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거짓말 공항으로 만든 장본인 본인 자신 역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해왔던 당사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하나로도 탄핵 사유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좋았어요. 네. 다른 뉴스 전하기 전에 저는 A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불친절하지만 AS는 확실히 하면 어제 이제 송영길 지금은 현재 의원이고 당시 시장. 예, 인천시장이었죠. 네, 인천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갑자기 사전에 경호실에서 와가지고 예.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화장실에 변기를 뜯어가 버렸고.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시장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예. 시장이 먼저 뜯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예. 뜯어가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래서 결국은 뜯어가 버렸고. 예. 그러고 나서 그 화장실 나중에 다시 뜯어갔느냐. 예. 이런 얘기 하다가 후속 시리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어제 안 그래도 끝나고 좀 통화를 했었었는데요. 서영길 의원하고. 예. 변기 어떻게 됐냐고. 예, 좀 네.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더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그랬더니 이 당시가 2013년이었고 네. 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 화장실을 좀 변기를 뜯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며칠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본인 사무실에 화장실인데 본인 쓸 수가 없었다. 예, 공사를 좀 진행했기 때문이고 네. 게다가 변기뿐만이 아니고 바뀐 게 몇 가지가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예, 거기에 뭐 조그맣게 매트리스 같은 간이 침대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이불이 아예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불을? 예. 거기에 누우실 생각은 없을 테고 혹시라도 앉을까봐 그랬나 보죠. 뭐 어쨌든. 예, 뭐 긴 기간을 머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 의원 말로는 당시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뭐 아무튼 매트리스에 이불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또 전신 거울이 새로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예, 원래도 거기에 조그마한 거울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아예 전신 거울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행사가 끝나고 경호실에서 가져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사품이네요. 네. 고마워해야 돼. 근데 이제 어제 화장실 제보에 이어서 왜 육군에서 예. 그 제보가 있었잖아요. 방송을 말씀드린. 근데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또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김성애 보좌관 텔레그램으로 또 다른 제보를 보냈어요. 거긴 육군이군요. 우린 공군입니다. 그러면서 예.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8 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운항실 근무 경력자 한테서 온 제보입니다. 원래 이제 기빈이 비행단을 방문하면 항상 운항실이라는 걸 거친대요. 네. 이 운항실의 기빈실은 그래서 가장 깨끗한 곳인데 2013년 10월 30일 날 FA50 행사에 국회의원 수십 명, 뭐 참모총장, 장성, 미칠 공군, 뭐 로키드 마틴 기빈들이 잔뜩 왔대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역시 갑자기 네. 청와대 경호실에서 딴 거 다 두고 기빈실 화장실 변기를 예.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막무가내로 뜯어내라고. 아니, 깨끗한데 왜 이렇게 뜯어내라고 하냐고 해도 뜯어내라고 해서 급하게 변기를 교체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운항신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네. 이런. 대통령 방문으로 뜯겨나간 죄 없는 변기의 총합을 저희가 집계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연찮게 손혜원 의원, 김성애 보좌관 텔레그램으로 사례를 보고 있으니 예, 예. 그쪽으로 사례를 보내주세요. 아니, 물론 어제 그 김성희 보좌관이 폭로했던 네. 그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이야기는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습니다. 한 번도 공사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예, 공군 거는 아직까지 입장이 네. 나오지 근데 않았고요. 여기 나오면 이제 예, 예. 공군 화장실은 어떻게 될지 예. 두고 봅시다. 네. 다른 뉴스 전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단독 하나 할게요. 단독. 예, 예. 네, 어제 밤에 제가 받은 제보인데 어제 아침부터 예. 네, 박사모 등 이제 보수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주요 외신 있잖아요. 외신사에 메일과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집회를 취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모두 종북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네. 자신들 집회를 취재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외신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취재해달라고 그러면 왜 꼭 취재를 해야 하냐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요. 왜 취재를 안 하냐고. 예. 복수의 외신 기자한테 받은 제보인데 그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내일도 우리는 토요일이죠. 예,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아마, 예. 하야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자기들 참석 인원이 촛불 집회도 많다. 네, 예, 예. 우리는 100만 명 정도 나온다. 네. 그리고 JTB 태블릿 PC는 가짜다. 그게 이미 밝혀졌다. 네. 그렇지만 종북이라서 우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당신들이 와서 취재를 해라 하면서 카톡도 돌고 있고 예. 이메일도 뭐 헬로우 I'm an ordinary citizen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메일을 뿌리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BBC, 블룸버그, 뭐 CBS 어쩌고저쩌고 후지 TV 많잖아요. 로이터, 예. 아사히 등등등등 그런 곳에 전화번호도 이제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락을 받은 외신 기자들 반응은 어떠냐고 예.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표현을 왕짜증이다. 왕짜증이다. 역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모든 방송이 종북이라서 북한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고 예. 숨어서 100만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굉장히 창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예. 외신들을 그렇게 해서 들볶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뉴스 전해볼까요? 네, 이 한겨레 단독 보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에 이 해경 1, 2, 3정장에게 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검찰을 이 장기간 외압으로 수사를 막았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고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라인 검찰 간부들은 전원 자천되는 결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했던 복수 관계자들의 한겨레가 보도한 겁니다. 제가 잠깐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네. 마지막, 당시 법무부와 뭐라고요? 예.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을 이 한겨레가 확보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책임 PD 표현에 의하면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은 저희가 이제 주씨 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씨 꿈나무라고 합니다. 예. 빵 터졌는데 저도. 네. 향후 계속 주시할 만한 분이에요. 네, 지금 하나 밝혀진 것은 세월호 수사를 막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해경 1, 2, 3정은 세월호 침몰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해가지고, 예. 뭐 탈출하라는 방송을 했네, 안 했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과실치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도 적용하지 말라고. 예. 전원 자천시킨. 예. 왜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황교안 총리가 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저희가 사실상의 대통령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증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요. 주식 꿈나무 황교안.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검증 들어가면 세게 들어가거든요. 예.
주식 꿈나무입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어제 청문회 관련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이 대법원장의 일상 등을 사찰한 국정원 문건을 폭로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방송통신위원장이거든요. 이러한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평판을 뭐 일종의 사찰을 한 문건을 내놓은 겁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으로 지상파에 나온 분인데. 청문회 가서 터뜨렸어요. 네. 그때 그렇게 터뜨려달라고 해도. 예, 예.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저희 방송에 나오셔야죠. 나와서 취조를 받으셔야 될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찰 문서 양식을 봤더니 국정원 양식이다. 예. 네. 국정원에서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뭐 등산을 갔다는 뭐 누굴 만났다느니. 예. 이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별 내용이 아닌 것도 일상적으로 사찰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무슨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슨 큰 사안이 뭐 비리나 네. 또는 뭐 큰 사건과 연루됐거나 이게 아니에요. 등산 갔다. 누구누구 만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일상적이고 아무 내용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서를 보면 그럴 정도로 사소한 것도 보고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일상적 사찰이 이루어졌다. 사실은 그 다이어리. 네.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다이어리를 보면 그 법원 관계자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예, 맞습니다. 법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장 그 후보자들 이름도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헌재 관련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안 판결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그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이 등장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본인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걸 이제 엄중한 사태라고 하는데 다이어리에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모른 척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이름 한 번 나온 수준이 아니라 다이어리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대부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장 표시 아래에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사법부를 철저하게 삼권 분립 이런 건 책에 있는 거죠. 이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런 거고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의지가 구현된 누구누구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누구 돼버린 많거든요. 이건 장기 플랜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될 특검에서도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육성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추가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안종범 주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학교로 가겠네.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더니 글쎄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부정감정으로 얘기했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런데요? 안 주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자, 요 내용을 뚝 잘라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본인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맡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국가 그걸로 가겠네? 10월 말에 이제 통화한 내용들인데요. 이 국가 그걸로 가겠네를 두고 이제 어제 JTBC에서도 이걸 다뤘어요. JTBC에서는 국감이라는 말을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희 책임 PD가 이제 경상도. 경상도 출신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말이죠. 국가 그걸로 가겠네는 대단히 포괄 상징어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일이 되겠네?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어휘 언저리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어휘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왜 배우 이름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 명사들이 고유 명사가. 그런 비슷한 막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국가 그거 큰 거 그거.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려고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정윤의 문건 비롯하여 이쪽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네. 사실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대치하거나 맞거나 넘어가거나 네. 키우거나 이 오등에 끊임없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국가적인 일 국기문란 그거 이런 정도의 의미. 손석희 씨가 국감이라고 아마 왔다 갔다 예. 취재기자하고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겠냐고 얘기했는데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네. 손석희 씨 불만 있으면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요. 네. 오답 되겠습니다. 네. 국기문란 혹은 그걸 포괄하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을 포괄. 이런 단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포괄 상징어. 포괄 상징어. 네. 예. 자, 오답, JTBC 통보해주세요. 자, 하여튼 여기서 보면 핵심은 이거죠. 뭘 짜봐라. 예. 네, 짜봐라 하는 게 대응을 은폐하려고 만들어라.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대응책을 상황을, 마련해라. 뭔가 우리 계속 얘기했던 누구냐 이 계획을 짠 사람은 이 대응책은 네.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추정해보자면. 다음 순은요? 예, 계속해서 청문회 뉴스입니다. 어제 이화여대 관계자들도 나왔는데요. 이 교육부 감사까지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면서 정유라 특혜를 모르쇠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요. 어제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다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를 2번 만났는데 학부모가 왔다길래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이 이화여대 커뮤니티에서도 이 총장 만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도통 어떻게 동네 반장님보다 더 만나기 쉽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총장 정도 되면 최소한 몇 주 전에 약속을 잡아야 돼요. 일정 속에서. 그렇죠. 그럼 학부모 왔는데 알았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지나가는 행사 만나듯이 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관계자 이렇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관계자가 있는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청문회를 보자마자 느낌이 옵니다. 여기는 누군가 지휘자가 있다. 왜냐면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주준호 씨하고 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하고 관련된 사건의 이제 관계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디테일에서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코 뱉어낼 수가 없어요. 말들을. 왜냐하면 그게 거꾸로 나한테 위증이나 혹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 재판이나 네. 법원에서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 탄로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예. 이분들 일반인들끼리는 짤 수가 없어요.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니까. 게다가 각자의 변호사가 있다. 각자의 변호사가 짜주는 걸로도 안 됩니다. 당연하죠. 무슨 말을 할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두가 일관되게 이거는 그런 관련 재판을 관련자가 많은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보자마자 알겠다. 다 짰구나 같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문가가 여기 지휘했다. 이건 거의 명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험자로서. 다음 뉴스 뭐 있습니까? 예, 이 CBS 단독 보도입니다. 2007년 유경재단 폭력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던 한 인사의 최초 고백인데요. 이 유경재단 폭력 사태에 여당 의원이 다수 연루됐다라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당시 배후에는 현 친박 의원뿐만 아니라 비박 의원도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드디어 이름이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 그런 말 했죠. 박근혜 대통령 평생 돈 한 푼 챙긴 적 없다고 이런. 최경환 의원이 한 말입니다. 네, 예. 맞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왜냐하면요. 이 유경재단과 관련된 유경재단을 가지고 왜 박근영, 박지만 이 삼형제가 그렇게까지 피 터지게 싸웠느냐. 이게 부동산이 수조 원이에요. 예. 이게 그냥 재산 문제예요. 그냥 그 자체로. 여기에 무슨 위대한 사상과 철학과 시대 정신이 담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냥 무슨 돈 한 푼 챙긴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그리고 형제들끼리
양쪽 다 조폭을 동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폭을 예. 동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훨씬 더 잔인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유경재단 관련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못 다뤘는데 언론들에서 점점 나오겠죠. 시사인은 다뤘습니다. 시사인 영향력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당장 회사 그리고-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네, 실컷 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기대되는 편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끼리 살인과 자살 사건이 네, 있었습니까? 네. 제가 감옥 갈 뻔했던. 그리고 네. 드디어 공중파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이 방송이 나온 다음에 이 방송의 어떤 뿌리가 되는 네. 출장이 하나 있어요. 중동 지역으로. 그 출장 팀을 꾸렸던 사람이 저거든요. 할 말 되게 많아요. 할 말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근데 그 사건 역시 이 뿌리는 유경재단 폭력 사태입니다. 유경재단. 이 유경재단 폭력 사태만 보면 돈 한 푼 챙기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예. 돈에 너무너무 집착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사인 예, 김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한 청문회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공장에서 그동안 가졌던 의문 중에 되짚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9일 단신이었던 간호장교 출장 기록이 없다는 뉴스. 당시 저희는 이 뉴스를 다루면서 뜬금없다. 뉴스 브리핑에서. 이 뉴스는 나중에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알리바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고 최근에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 직접 근무하지 않고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오늘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험을 가지신 분을 모시고 이 사안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11월 29일 날 뉴스가 나오고 저희가 11월 30일 날 굉장히 뜬금없는 단신이었어요. 네. 청와대 간호장교 출장 기록이 없더라 하는 단신이 나오고 후속 기사도 없었어요. 네. 제가 그때 가졌던 의구심은 이렇게 뜬금없는 기사는 향후 대통령 7시간과 연결된 알리바이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이런 뉴스를 보고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가지셨던 의구심이 있었었는지.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의무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2명 있었고요. 지금 2명 등장하는. 네, 예. 네. 상근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당신은. 예, 네. 그 청와대로 출근하고 청와대에서 동일 근무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필요해서 출장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예 출장할 필요가. 아까 그분들의 구체적인 소속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군지구병원이라고. 네. 거기 소속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군인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근무는 청와대에서 했어요. 의무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청문회에서 증언하신 의무실장,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군의관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간호장교 2분은 거기서 상근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출장을 온 기록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왜 출장을 오지라는 의구심이 처음에 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네. 간호장교가 필요하다면 네. 청와대를 베이스로 근무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는데 네. 그 출장이라는 형식으로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거기서 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원조회라든가 네. 뭔가 그 출입을 위한 사전 절차가 무지무지 복잡하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을 한 번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으로 신원조회 한 2달 하고 뭐 본적지 외가 뭐 이런 데까지 다 정보가 형사들이 찾아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선발 절차 자체가 그렇게 엄격했고. 엄격했어요. 당연히 뭐 그 엄격함은 유지됐겠죠. 네네. 네. 예. 근데 간호장교가 그러면은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굳이 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 사람을 안정해놓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죠.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매번 새로운 신원조회를 그렇죠. 예. 2달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다 이 뉴스. 네. 두 번째로 저 최근에 조리장 네.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렇죠. 가까이서. 왜냐하면 예.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리고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겠네요.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이분은 아마 뭐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셨을 그렇겠네요. 거예요. 예, 예. 매일 먹는 제가 거니까. 보기에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종의 양심선언처럼 양심선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항상 회합을 했고 그리고 뭐 오면 어떤 음식들을 먹었고 또는 뭐를 싸가지고 갔고 뭐 김밥, 스키야키 등장하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뉴스가 처음 나올 때 주목했던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고 왔던 부분은 이런 뉴스들이 만약에 2달 전에 나왔다면 혹은 1달 전에 나왔다면 이건 대단한 결심을 한 제보일 텐데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결정적인 제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청문회 7시간을 다룰 청문회 직전에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제 사실은 이분은 순수한 뜻을 했는데 제가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쭉 그 제보 내용을 보다가 눈에 걸린 것은 12시에 밥을 넣었는데 공기가 비어서 나왔으니 당연히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당시에 관저에 있었다라고 연결되는 진술이어서 이 얘기를 하러 나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저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저에 계셨어 하는 말을 하려고. 또 비슷한 느낌이 그죠? 있었어요. 예. 혹은 거꾸로 관저에 진짜로 없었는데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제보 혹은 진술의 핵심은 12시에 밥 먹었다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짧게 짚고 넘어갔는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찜찜했어요. 항상. 근데 이제 뭐 저는 청와대 조리장이 어느 정도의 보안 속에 있었는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지 그분이 지켜야 하는 뭐 어떤 약속이 뭐였는지 혹은 어느 정도 결심인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뉴스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분이 양심선언을 하셨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TV 인터뷰를 하셨죠. 나오는 걸 보면서는 저렇게 얼굴을 다 내놓고 인터뷰까지? 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왜 특히 의아했어요? 청와대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조심하거나 자기 검열을 하거나 이런 게 체화되거든요. 왜 뭘 씁니까? 예를 들면 보안 서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근데 그 보안 서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썼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도청한다, 미행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랑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실은 마음 먹으면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협을 당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리장 같은 경우에 뭐 그렇죠. 영화 음식에 스토리. 뭔가 무슨 짓을 한다든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리장 가족을 네. 위협해서 조리장에게 무슨 그렇죠. 약을 타게 만들어서 그분이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엄격하게 아마 뭐 저보다 훨씬 그분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안서약도 물론이거니와 예. 일반 보안서약은 뭐 청와대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고 이런 수준인데 네. 사실 그렇게 2달씩 신원조회하고 네. 뭐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고 도청도 당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계속 받고 그러면 뭔가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를 사실 조심하게 되거든요. 항상 조심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훈련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얼굴을 내놓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에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처음에는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게 너무 이상했고요. 네, 청와대 근무자들. 네, 아무리 용감해도 저렇게까지 그리고 그분은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잖아요. 네. 직접.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나 뭐 내지는 김기춘 실장의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 네.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 인터뷰하시는데 막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밝다. 되게 결연한 뭐 의지나 비장함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자로서. 예. 뭐 그게 불이익. 법적인 처벌이든 뭐든 불이익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줄 쪽에서 너는 처벌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불이익을 준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나 조건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네. 저렇게 편안하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불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서 인터뷰하라고 권유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정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노말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저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네. 12시에 밥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알리바이거든요. 관저에 있었다마는. 그렇죠. 예. 알리바이를 위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더해서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네. 경험자로서. 방송을 보고서 이제 본인 경험상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군요. 저랑.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리한지. 네.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험자로서. 이제 제가 또 항상 되물을 수는 없는데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되물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던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관저에 계셨지만 어디인지는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저에 계시던 관저에 계시던 계신 곳이 곧 집무실이다.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은 어디 있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어디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나는 몰라서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비서실장이 알고자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는가? 여기 의문이 저는 드는데 몰랐다고 계속 하니까 제가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비서실장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핏 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1분 1초도 눈 밖에 나서는 안 되는 게 경호실의 의무고 그렇죠. 예. 그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비서실장이 알고자만 한다면 경호실에 연락하면 그 순간 즉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네. 그 동선에 있는 직원들이 사전에 스탠바이하고 뭔가를 다음 일정을 준비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거는 그 관련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티스가 됩니다. 무전으로? 네. 그러니까 본관에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 본관으로 움직이시면
그리고 또 관저로 움직이시면 관저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항상 조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뭐 지금 이제 5분 후에 도착하시면 도착하시자마자 뭔가를 해야 되는 또 그 다음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하셔야 되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집무실로 오시면 그 다음에 뭐 보고할 분이 계시면 올라오시라고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뭐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다고 오셨는데 기다리세요 그러고 할 수는 없으니까 딱 그 움직임에 맞춰서 모든 거를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인원들은 모두가 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일정한 인원은 항상 알고 있고 경호실은 항상 100% 알고 있고 100% 알고 있을 거고 24시간 알아야 되고 그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비서실장이 본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어떤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그 상황에서 모를 수 있어요. 거는 하지만 어디 계셔? 라고 그렇죠. 전화 한 통화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7시간 내내 당일 몰랐다고 말하는 건 아니 경호실에 전화해서 만약에 경호실이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그 경호실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이제는 아마 과거에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동급이었던 거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경호실이 위상이 좀 많이 떨어져서 비서실장이 더 높으실 거예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하다못해 경호실장한테 묻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경호실장 입장에서는 상관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별도의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더군다나 그게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비상시니까 어디 예, 계신지 그 상황에서 묻는데 경호실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른다는 불가능한 얘기고 아예 제 생각은 말할 수 없다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나 몰라. 대통령의 경호는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 한 통의 전화로도 비서실장은 그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 7시간 내내 몰랐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게 왜 틀린 주장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보자마자 거짓말인 줄 아시겠네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즉시. 알려고 안 했나?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예.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격렬하게 몰라야지. 그런 상태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은 대통령이 어디인지 즉시 알아서 즉시 조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디인지 물어봤겠죠. 네. 그리고 관저에 계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 그것도 그러니까 관저에 뭐 집무실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무슨 비서실에도 있고 연무관에도 있고 뭐 네. 그러시는데 방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잠깐 가시더라도 그냥 뭐 대기실 같은데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은 분명히 만들어 놓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어쩌면 재임 중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는 공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관저에 있는 집무실이라는 거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뭐 본관으로 오시든 뭐 비서실로 가시든 해서 정말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시간에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저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잖아요.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304명의 자기 국민이 수당당하는 장면에서 나는 오늘 여전히 재택근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계속 얘기해? 예. 일반인들은 청와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거가 통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부속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유사한 경험을 한 분으로서는 이런 진술들이나 정황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꾸로 없었나 보다는 생각을. 네. 전에는 사실 뭐 알 수 없지. 네. 뭐 약간 중립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분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다른 언론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 그러면 12시부터는 식사를 했으니까 있었고 그렇죠. 로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네네. 오후에 뭐
90분 올리머리 했고 네. 앞에 그러면은 12시부터 밥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12시에는 적어도 있었고 그러면 오전만 비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걸 이렇게까지 굳이 조리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중간에 알리바이가 꼭 필요했나? 알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지적이었고 저희가 꼭 듣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오늘 어렵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보안 서약을 써서 가까운 지인한테도 하지 않는 과거 경험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왜 굳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 대목을 짚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무 미안해서요. 세월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세월호 이후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 국민이 다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도 아이들이 있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저를 괴롭힌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에 안 탄 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면 언젠가 지금은 운 좋아서 안 탔지만 내 아이들도 언젠가 또 다른 세월호에 탈 수 있고 나는 또 다른 행복항에 가서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9명인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빚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에 주말마다 사실 나가면서 세월호 천막에 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너무 뭐라 그러지 비겁한 상태에서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갔어요. 가서 꽃도 바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약속했거든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세월호 때문에 촛불 집회에 갔거든요.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약속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촛불 집회에 계속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만 명에다가 점 하나 보태는 거 정도. 그 정도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염영숙 위원장님, 주진영 사장님, 그리고 특히 그 현직 외교관인데 인터뷰하신 분 베트남 영사님인가요? 그분 인터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어떤 건지 너무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지? 저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고 피해받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나는 못할 것 같다, 저렇게는. 근데 적어도 그분들의 뒷배는 촛불 하나 드는 걸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내가 끝까지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겁한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분들처럼 저렇게 내부 고발, 제보 이런 게 많이 나와야지 밝혀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겁나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약속 지키고 싶었어요. 마음이 짠하네요. 찡하고. 네.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가 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제보라도 저에게 들려주시면 그 작은 제보를 하나하나 모아서 큰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 녹음한 방송이었습니다. 음성 요소 때문에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하울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장을 방송한 것은 이분 말이 무조건 옳다거나, 조리장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단정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권력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할 때 그 진실을 밝히려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 지식, 정보를 나누는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장의 반론권 역시 언제든 보장해드립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칼 폴라나니. 외워지잖아요. 외워지잖아.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칼 폴라나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정태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최근 저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다른 뉴스 다루느라고 소장님 시간을 굉장히 저희가 무시했어요. 줄이고 막. 네, 경제가 그런 거죠. 줄이고 막. 오늘은 제대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자, 저희가 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건, 저희가 2달 전쯤에 한번 했었는데, 네. 금리, 이건 너무 어렵다.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금리.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 우리는 동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걸 듣자마자, 왜? 왜 그런 거야? 왜 올리고? 왜 우리는 동결된 게 이렇게 큰 뉴스지? 이렇게 이제 경제 분야 뉴스에 보면, 굉장히 크게 취급한 뉴스였어요. 그렇죠. 미국이 네. 올렸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는 안 올렸다. 근데 왜를 설명해 주잖아요. 왜? 왜 이게 큰 뉴스인지. 자기들끼리만 알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금리 격차에 따라서 자본이 이동을 해요.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다 각국이 따로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건 말건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본이 막 이동을 하거든요. 네. 이 클릭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빨리 이동을 하죠. 근데 어느 나라가 더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은 아니니까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네.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이 올렸다는 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렇죠.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많이 주는 대로 가지. 그렇죠. 이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데 뭐 저축은행이 안전하기만 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물 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령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따라서 이자율을 올렸을 때 네. 과연 투자와 소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 전제를 그렇게 깔고 일단 미국은 왜 그럼 금리를 올렸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06년에는 5.25%였어요. 5%나. 예, 근데 그게 이제 위기를 맞으니까 제로 금리로 한참 동안 유지하다가 작년 12월에 0.25%에서 0.5% 사이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로 했다는 건 거의 은행에 돈 넣지 말고. 무제한 돈 푼다는 얘기죠. 네, 돈을 밖에다 써라, 제발. 네.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은행 넣어봐야 이자 안 나온다. 그러니 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뭐 순환이 되게 좀 만들어라. 이런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만 낮춘 게 아니고 양적 완화란 말 기억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사들여서 또 돈을 풀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괜찮아지니까 또 금리 0%라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25 작년에 올렸고 다시 0.25 올려서 이제 0.5%에서 0.75% 사이가 이제 연방금리라고 부르는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트럼프 당선자하고 연결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 금리를 올려라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 옐런 총재가 금리를 안 올려서 네. 오바마 도와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폴스 이코노미라는 말을 막 썼어요. 이 거짓 경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서. 왜 그것을 거짓 경제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이건 오바마를 위해서 옐런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자기 정권에서 경제가 이렇게 붐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가 괜찮다고 오바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굉장히 대립적인. 그렇죠. 이미 경제가 좋은데. 네. 이미 좋다는 얘기니까
이건 가짜다. 그러니 금리를 올려라. 예,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죠. 뭐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앨런에 대해서. 예. 거의 자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넌 근데 진짜 당선이 됐어요. 끝장이야. 이런 협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높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물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이제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공약은 성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당선된 이후로는 금리를 높여가라 아니라 말은 했으니 높이되 조금만 올려라 이 정도. 0.25%는 뭐 정말 조금만 올린 건데 뭐 대놓고 뭐 금리 올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아무래도 자기의 경제 정책 쓰는데 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1조 달러 이상을 늘리고 수출 진흥치를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기 과열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선제적으로 0.25% 정도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앨런이 트럼프의 눈치를 좀 봤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살짝?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실제로 여기 이 보도자료에는 트럼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이 몇 사람은 트럼프의 정책을 의식해서 너무 경기가 과열될까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당신 그 2기에 여기 4년 2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도 하니까 18년 2월까지 보장돼 있고 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믿는다. 그 다음 일은 난 모르겠다.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어쨌든 영향을 지금 주고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금융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했거든요. 지금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서 금융을 너무 풀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쭉 압박을 해놨는데 그걸 풀겠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월스트리트를 지역적으로 비난해 왔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하겠다는 정책은 월스트리트가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입각하는 사람들 전부 월스트리트예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더 보호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표를 얻었지만 친구들이 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이죠. 아니 뭐 트럼프가 실제 토론회 중에도 했던 말들 대부분이 팩트 체크해보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다. 또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정책을 실제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니, 근데 성장 정책은 뭐 계속, 금융에 대해서 풀 거고 계속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모든 정책을 쓸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치하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그렇다고 쳐요. 미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잖아, 이게.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한 2%대로 모두 예측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2% 이하로 지금 억제가 되고 있는데 곧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질 거다. 그리고 실업률이 4.6%거든요. 미국에서 4.6%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거든요. 오바마가 잘 한 거네요, 사실. 그럼요. 오바마 시대에 나쁘지 않았죠. 완전히 위기에 빠진 걸 구해놨으니까. 그 과실을 이제 트럼프가 다 따먹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동결입니까? 또 우리의 이 동결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자마자 한해는 이 발표를 했고요. 한해는 발표하자 경제면은 이걸로 덮였는데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일부러 한은이 하자마자 발표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3번째 목요일 날 열려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14일, 15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이 한 0.5%에서 0.75%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자본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건 확실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동결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미국이 인상한 금리를 쫓아갈 만한 경제적 체력이 안 된다 이 얘기네요. 예, 금융만 생각하면 올려서 자본 이동이 없도록 하는 게 안전한데 근데 올리면 우리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설명해 줘야지. 금리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요. 네. 이 설명을 해줘야지 금리 동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아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금리가 예금 이동으로 설명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자율 더 주는 대로 갈 거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투자를 거의 안 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보통 기업은 돈 빌려서 투자하잖아요. 아. 그럼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되니까 수익률이 더 높은 어떤 프로젝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은행에 있는 거라면 더더군다나 안 꺼내고 이자가 네, 높아지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이 돌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보통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네요. 소비도 줄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빌리기도 어렵고 기왕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그냥 쟁여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1,300조잖아요. 국가부채가. 예. 아니 국가부채가 아니라 우리 가계부채가. 아, 그래요? 예, 가계부채가 1,300조예요. 너무 단위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대출금리가 1% 이상 올라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0.25%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이 한은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게 있어요. 지불준비금이라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은이 이자를 주는 게 0.25%가 우리나라 1.25%죠. 지불준비금이라는 건 은행이 니네가 언제든지 망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놔둬라 이런 거죠. 담보처럼 넣어놔라 이런 금액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25%지만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1.5 그래서 자꾸 이게 제2금융권 가면 5, 7, 1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금리를 여기서 따라 올려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싶어도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 체력이 너무 나쁘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네, 투자가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가계부채라는 건 대부분 은행권 대출인데. 예, 그렇죠? 1,300조의 1%면은 13조거든요. 그러니까 13조 원의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반인들에게. 예, 그만큼 돈을 안 쓰게 되겠죠. 예, 돈도 안 쓸 뿐만 아니라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부동산을 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뭐 0.25% 받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여하튼 금리 인상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거죠. 저하되는 거죠. 금리 동결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경제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지금.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정부가 금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측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6%고. 네. 그거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라 건설 때문에. 2.6%마저도 주택 건설로 2.6%를 올려놨으니까. 네. 사실상 성장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예, 계속 주택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안 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그 다음 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 또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라면 사놔야 되나요? 아니 청수라는 이름이 붙으신 분이. 저희 경제 이해 수준은 그 정도면 라면 사야 되나? 순간적으로 무슨 브랜드로 살까? 이런 블루스타 사야 되나? 동시에. 하여튼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바라봐도, 미시경제 차원에서 바라봐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 위기가 처해 있는 게 맞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를 못하고 기업들은 지금 장기 투자 안 하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설비 투자 마이너스 3.5% 금년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연결이 되는 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정권하고 얘기해서 그 어려움을 법적으로나 아니면 불법으로나 혹은 비법으로나 풀어버리면 되니까 자기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이번에 확인된 거는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된 거는 대통령이 총수를 만나면 그 다음날 규제 완화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 기업들이 원하는 거. 예, 그다음에 노동시장을 갖다 완화시켜야 된다든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든가 이런 발표를 한 거는 이제 재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라도 투자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겠죠. 뭐 여담인데 청문회에서 이 총수 청문회 할 때 왜 전화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계열사는 없지만 네. 혼자 시작할 때부터 총수였는데. 총수였지만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아니 근데 총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친근하고
나도 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것 같고. 거기 갔으면 말은 제일 잘했을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혔겠죠. 아, 금리가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중요하고 거시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동결했다는 건 우리가 금리 인상을 따라갈 만한 체력이 안 된다. 민간 부분에서도 이게 뭐 산업 쪽에서도 그리고 가계 쪽에서도 체력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미국 그 FRB에서 중요한 건 0.25%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원들이 내년에 얼마나 올릴까를 얘기를 했는데 3번 올린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2번쯤 올릴 거다라 그랬는데 3번 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 올리면 0.25%씩 올려도 0.75%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이 이런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언젠가 따라 올려야 돼요. 네, 그게 그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따라 올리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쭉 연결해 보면은 은행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높고 그러면 대출 이자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 말까지 최소한 1.5%까지 올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0.75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네. 올해 조금 더 무리를 했어도 조금 더 갚아두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변동금리가 1,300조 중에 한 700조 내지 800조가 돼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올라가면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금리를.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원래 10만 원씩 했는데 하다못해 15만 원씩이라도 조금 무리해서 갚아두는 게 좀 낫다.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수준의 분들은 라면 좀 구해 드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금리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유일호, 경제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에 대한, 지금 이제 뭐,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유일호 경제 사령탑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지금 한꺼번에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그죠? 지금 현재 수준으로라도 유지하는 게 다급하니까. 위임됐는데 적임자인가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관리만 하면 되면은 유일호 부총리가 해도 돼요. 관료들이 어느 정도 관리 같은 것들이 이미 익숙하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구조조정이 닥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 조선했는데 이제 뭐 철강 뭐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사령탑 없이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냐. 이 해운 관련해서는 몇 번 다뤘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가, 해운이. 그렇죠. 네. 해운 구조조정을 금융의 관점에서만 했기 때문에 해운 대란이 일어났고. 해운, 그러니까 수출 택배를 지금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수출을 해야 되면 다 해외까지 택배를 해야 되는데 배 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배를 지금 그 망을 망가뜨려가지고 그 망을 망가뜨린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최순실이 있더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임종용 씨가 물망에 올랐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임종용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병준 카드는 그냥 자동적으로 날아갔는데 왜 임종용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갑자기 김병준 총리가 생각나네요. 이분 어디 가셨나? 그리고 서별관 회의에서 바로 이런 구조조정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닙니까?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유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지금 경제가 나쁘니까 누군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정쩡한 건데 황교안 대행이잖아요. 네. 대행인데 대통령 거의 준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막 시찰하고. 예. 근데 실제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분이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네. 가장 큰 불확실성을 지금 우리 경제에 주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언제 그만둘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스스로.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권이 바뀌고 경제 사령탑도 만들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경제의 관점에서도 원래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헌재 입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좀 언제쯤은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헌재가 2개월 만에 할지 1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도 나오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뭐 부장판사 출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법적 절차만 따지면 순수하게 어떤 정치적 고려나 혹은 지금 현 시국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그걸 완전히 배제하면 이 정도 내용이냐면 1년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겠지만 사실 헌재가 형사재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형사재판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의지를 부장판사 출신 그분의 이야기도 이거는 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렇죠. 예. 법 절차만 따지면 1년도 하고 2년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의지를 가지면 한 달이나 2달 만에도 할 수 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날 텐데. 판사님들한테 한마디 부탁한다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불확실성이 크니까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좀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됐다 어려운 칼 폴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친절한 AS 시간입니다. 제가 사람 자체가 불친절해서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청와대 근무했던 제보자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많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한 미안함을 이제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는데,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면으로, 숨겨져 있던 마음이 건드려지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분들이 많고요. 네. 이런 분도 있네요. 8898 쓰시는 분이 교도관 출신인데요. 소장님이 출근만 해도 집무실 보안과장 등등 모두에게 연락이 가는데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교도소장도 모두가 당하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오전은 다 뉴스공장으로 채우세요. 저는 가능합니다. 시간을 안 보여주면 오전 내내 혼자 떠들 수도 있습니다. 게스트 필요 없어요.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27일 날 저희 제작진이 청취자분들을 모시는 공개방송을 합니다. 6시 50분까지 오시면 대략 한 200여 분 들어갈 수 있고 만약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인다고 하네요. 밖에서 유리창으로 훤히. 그래서 안에만 못 들어갈 분 보인다 다. 혹은 뭐 사람이 많으면 로비도 공개한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텔레비전 보면 됐지 않냐. 제 생각에는 오시면 스튜디오 바로 안에는 못 들어가도 참여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일 6시 50분 반찬하시고요. 네. 지방에 계신 분요? 제가 할 말입니다. 기차도 있잖아요. 새벽 기차.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전날 타고 오시든가. 어떤 방법을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27일 날 6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참, 이 뉴스공장 27일 날 공개방송은 무슨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역시 이 시국에 밀려서 시국에 밀리고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가치란 미식가 후배들을 절대 이 분야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마크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네. 지난주만 아니라 지난주도 못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제 시간을 먹어버렸어요. 당연히 밀리죠. 네. 지난주에는 탄핵 때문에 그렇고, 네. 제가 먹고 살려 그러면 이 정치가 안정돼야 그 쥐꼬리만 하나 출연료도 이렇게 그게 밀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또 제 영역의 이야기를 또 하고 가셨어요. 예, 고구마다. 고구마 사이다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고구마는 든든하다 그러고 사이다는 먹으면 또 금방 갈증이 나지 않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또 정확하게 아세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요? 고구마가 다 목매이고. 전 훨씬 더 재밌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나는 김치 그러면서 엽사하게 숟가락 얹으시고.
근데 이 고구마 사이다 이야기에 사실 이게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아, 거기서 또 영감을 얻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탕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탄수화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고구마도 탄수화물이고요. 그 사이다에 들어가 있는 그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 이유가 그 안에 이제 설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설탕도 탄수화물이에요. 결국은. 밥도 탄수화물이고 감자, 옥수수 뭐 등등 이런 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에너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니까 다 좋다. 그런데 하나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작동하려 그러면 그 당으로 분해돼서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배가 든든하다는 말은 든든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로 천천히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에너지로 작동을 하고 그냥 또 없어져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이더라도 어떤 형태로 몸에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몸이 작동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밥과 같은 똑같은 탄수화물인데도 같은 탄수화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오늘은 주제는 설탕이네요. 네. 설탕이 그 설탕 요리법으로 유명한 그 백종원 더번 코리아 대표. 네. 있죠. 한번 백종원 씨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셨다가 좀 자세히 못 봤는데 네. 백종원 씨를 비판했다 뭐 이러면서 언론에 확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관심이 없어서 클릭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근데 제가 백종원 씨를 디스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게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저는 백종원 씨가 보여주는 그 레시피를 그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 방송의 문제로 저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을 팍팍 쳤어. 네. 근데 그 설탕을 팍팍 치는 걸 그대로 보여줘서 설탕 팍팍 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상을 유포시키는 방송에 대해서 공격한 거다. 그렇죠. 그 설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에너지니까 그냥 많이 먹어도 뭐 괜찮겠지. 밥 많이 먹듯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설탕은 몸을 에너지가 돋게 하니까 뭐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세로토닌도 분비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것이거든요. 약하면 나오는 건데. 강하게. 맞습니다. 이 도파민은 그 쾌락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갈구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흥분시키고 그렇죠. 흥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도파민은 그 도파민을 분비시킨 물질을 계속해서 먹어라 하고 보내주는 호르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독을 일으키는 이유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물질의 작용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걸 해!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단맛은 계속해서 입에 당기는 이유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설탕이 많이 먹고 몸에 지방으로 축적돼서 비만을 유도한다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설탕이 발려지는 음식들은 과식하게 만들어요. 자꾸 먹고 싶게 만든다. 네. 그래서 설탕 저당 정책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설탕 줄이기 정책을 쓰는 이유가 그 당을 덜 먹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음식에 많이 넣지 않게 하는 것으로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그리고 거의 모든 설탕 자체가 나쁘다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설탕으로 인해서 계속 그 음식을 과식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이 발려지는 음식들이 나쁜 것이죠. 되도록이면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만이 조금 과식을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설탕 발린 음식들을 백종원 대표나 이렇게 외식업체, 백종원 대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외식업체들이 설탕 발린 음식을 내요. 나물에도 설탕 넣고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군요. 설탕이 좀 많으면 음식을 자꾸 먹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사실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특히 술 마시고 이럴 때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어떤 맛을 내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먹지는 않아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설탕이 발려 있으면 계속해서 입에 밀어 넣게 됩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식탁에서 보니까 우리가 많이 먹었네. 이게 맛있는 음식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내 되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네. 그래서 그 외식업소의 음식 레시피들은 대부분이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백종원 씨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 그렇죠. 원래 그렇다. 그런데 이런 레시피를 원래는 그 방송에서 내보내주지 않죠, 원래. 그렇죠. 이런 그 과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레시피는 방송하지 않는 것이 원래 금기였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식 프로를 잘 보진 않는데 거기다가 뭐 조미료를 팍팍 치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잘. 특히 뭐 설탕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 원래 백종원 씨의 레시피 책이 나와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 나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그 레시피 북을 보면 사실 MSG가 많이 들어가요. 저는 설탕에 놀란 게 아니라 사실 MSG에 놀랬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솔직한 레시피를. 정말 솔직한 거예요. 외식 업체들 다 그 부분을 그만큼 넣어요. 다른 외식업 차이가 있다면 다른 외식업체도 다 넣는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을 하나? 예. 그렇죠. 그런데 솔직한 분이군요. 근데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MSG 넣는 거는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편집하는 거죠. 그럼 편집하는구나. 네. 설탕 넣는 거는 그냥 넣고 MSG를 넣으면 MSG는 나쁜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백종원 씨 이미지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이 MSG에 대해서는 그래 이거는 그 편집하는 게 좋아. 그렇죠. 백종원 씨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도 미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종원 씨는 아마 그 방송 녹화 중에서도 MSG 넣으실 거예요. 뭐 어때? 원래 굉장히 솔직한 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냥 MSG 넣지 뭐. 그런데 제작진에서 그걸 갖다 커팅할 거라고 편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은 왜 다 이렇게 보여주느냐. 그렇죠.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백종원 씨가 방송에 나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설탕 얼마나 넣고 뭐 외식업소에서 팔든지 말든지 그거는 사실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르지 않았을까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설탕에 대한 특별히 나쁜 이미지가 없으니까 설탕 치는 거야 뭐 어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음식 방송이죠. 요즘 먹방 국방이 크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애 오락 프로그램의 그 제작진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충분히 듣고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시청률 나온다고 해서 설탕 팍팍 넣고 수가보이 뭐 이렇게 붙이니까 시청률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쫓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탕 많이 넣는 이런 레시피들, 백종원 씨의 레시피들이 그걸 보고 크게 환호를 한 분들이 사실 뭐 40, 50대 음식을 하기 힘든 분들이 쉽게 음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간단한 도구 가지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20, 30대들이 그 백종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팬덤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었죠. 지금은 좀 잠잠하죠. 조금 잠잠하죠. 20, 30대들한테 왜 그런 그 팬덤 현상이 만들어지는가 요거는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찰해 보신 결과? 8, 90년대생들은 대부분 그 분유 세대예요. 그때 모유를 잘 안 먹고.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까지 모유 수율이 떨어지냐 그러면 90년대 초에는 한 10%대밖에 안 돼요. 80% 이상이 본인 주장을 위해서 별걸 다 조사하시는 분이에요. 90년대 모유 수율이 10%대라는 거를 어떤 마칼리스트가 찾아보겠습니까? 근데 모유 수율이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다, 세계 각국이 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산업사회 그 전개 과정이 굉장히 폭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천박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 분유를 먹는 그 분유가 모유에 비해서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 80년대, 90년대 아마 그 아이 기억하실 거예요. 때부터?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식증이라고 해서 아이들 이빨이 그 유치들이 다 썩어 나와서 큰 사형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단맛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데 8, 90년대생들이 그 분유를 먹으면서 아예 유아기 때부터 이미 인이 박혔군요. 그렇죠. 예, 설탕에 중독된 세대인 거죠. 실제로 그 식품 수급표라는 그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그 재료의 음식 재료에 대한 그 표가 있는데 그 농진청에서 이제 매년 내는 겁니다. 그게 보면 1인당 하루 설탕 소비량이 80년대와 90년대 2배가 차이가 나요. 80년대 한 40g씩 먹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 80g 이렇게 먹게 돼요. 하여튼 황교익 씨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설탕 사용량 2배에서 또 모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쩍부쩍 늘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끝장나볼래? 자, 식량청 자료 가져와 보고, 통계청 자료 가져와 보고, 쭉쭉 가져와 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분유로 해서 설탕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단맛에 중독된 아이들이 8, 90년대 생들인데, 이때에 이제 이미 분유로부터 이제 단맛에 대한 공격을 받았으니까 과자, 떡볶이, 닭강정, 청량 음료들 뭐 이런 것에 거의 그 매몰돼 있는 상태죠. 어릴 때부터 그냥 거기 절어 살았다. 그렇죠. 단맛을 계속해서 먹으면 이빨이 썩고 어떡하고 한다는 것은 다 잘 아니까 특히 어른들이 단맛 중독되어 있는 8, 90년대생 어린 아기들한테 먼저 야, 먹지 마, 과자 먹지 마, 그러니 또 많이 음료 들었어요. 먹지 맞아요. 마,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겠죠. 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학교 끝나고 집에 맞아요. 갈 때 구멍가게 둘러가지고 그거 과자 사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네. 텔레비전에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설탕 먹으면 이빨이 썩어요.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이러죠. 몸은 이미 설탕 도파민에 의해서 중독이 됐어요. 막 당겨요. 그걸 안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부모님도 먹지 말라 그래, 선생님도 먹지 말라 그래, 텔레비전에서도 또 나와서 또 먹지 말라 그래.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억압이 쌓여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백종원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딱 한마디예요. 괜찮아요. 그런 면도 있을 그렇죠. 수 있다. 20, 30대들이 평생으로 단맛의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요.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몸은 당겨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있던 것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로 괜찮다. 설탕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국의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종원 팬덤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종원 씨. 물론 다른 요인도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요 부분도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설탕적 관점에서 보자면. 설탕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소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들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옆에 주변부를 다 살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 말을 듣는 상대가 당연히 기분 나쁘고 대받아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받아칠 때 만약에 손쉽게 대받아쳐지면 본인의 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90년대 모유 비율이 얼마 됐지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냥 한 개인의 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제 저 같은 일은 거기에 환호하는 그 사람들, 시청자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환호하는 시청자들을 들여다보면 한국 음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지금 무엇을 갈구를 하고 어떤 식의 문제가 있고 변화를 어떻게 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통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 네. 백종원 씨의 인기를 시기한 그렇지는 않아요. 유사 분야에 있는 사람의 디스가 아니냐라고 손쉽게 몰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를 길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왜 제가 왜 백종원 씨 개인을 디스하겠어요? 이렇게 솔직한 분을. 저는 그 외식업에 전개되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심으로 사실 그 부분이 사실 백종원 씨가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그 공격 포인트죠. 네. 그 약자들을 식당들 영세업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권을 먹어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백종원 씨 문제가 아니죠. 한국의 외식업 전체가 사실 프랜차이즈 공화국이거든요. 정말로 이제 사회적 비판을 해보자면 다른 분야에 있지. 요거는 백종원 씨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방송. 그렇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렇죠. 지금 포인트예요. 그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문제도 우리 한국의 외식업이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끌려 나가고 있는 그리고 정부가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이런 그 정책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백종원 씨가 프랜차이즈를 갖다 많이 한다. 그게 골목의 영세업자들을 갖다가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백종원 씨 개인을 공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 문제고.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끝날 때가 돼버렸네요. 아, 그래요?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달빛자냥입니다. MOONSREVER tstory.com